네, 이번에는 외환시장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외환시장 움직임은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FOMC 회의를 앞두고 외환시장에서도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당초 8월 달에 9월을 전망을 할 때 9월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긴장감, 경계감, 그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 강도가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또 FOMC 회의를 비롯해서 뭐 독일의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많은데요.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희 뭐 추석 당일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네. 발표가 되고 저희는 그 다음 주에 시장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오늘로서는 포지션을 좀 중립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FOMC 회의는 워낙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시장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FOMC 회의 어떤 결과보다는 차기 의장이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사퇴를 하면서 옐런 부의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거는 좀 불확실한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고 어떤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지금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약화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의외의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여전히 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FOMC 회의 결과보다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2일 날 이제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만 여기선 메르켈 총리가 이끈 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유로존의 각종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총선 이후에 불거질 가능성을 시장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지금 진행 중인데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의 변동 요인이 될 겁니다. 또 10월 1일에는 일본은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선 이론이 없는 한, 별 이변이 없는 한 소비세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는 차기 연준 의장과 부채 한도 협상 진행 과정, 이 부분이 좀 그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연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돌아선다라는 데에는 큰 그림에서는 변화는 없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또 달러화의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달러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5월 22일 날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를 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만은 달러 지수는 그 흐름이랑 굉장히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유로존이 한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변동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 시사하기 이전인 2월부터 달러화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5월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한 3%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의아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선진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일단은 6월 지나면서부터 6, 7월 지나면서부터 다른 선진국들 유로존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쪽들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 내용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유럽계 자금은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유로화 수요가 발생을 했을 거고요. 일부 자금은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유로존이나 한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로 분산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게 선진국 통화에 대비해서는 달러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보다 어떤 금리차라는 변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달러화가 선진국 통화 대비 좀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진 않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는 완만할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흥 통화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평균적으로 뭐 한때 한 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로 5.5% 정도 달러에 대해서 평균 마이너스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 신흥국 통화의 약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국의 펀더멘탈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신흥국 통화가 무조건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서 모두 약세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가별로 차별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오히려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는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거나 좀 강세를 가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 차별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국가별로 주목해야 할 국가가 일본이 아닐까 싶거든요. 양적 완화 축소가 아무튼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또 엔화가 더욱더 약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100엔대까지 오락가락 좀 하고 네. 있는 양상이에요. 엔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엔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엔화가 많이 움직였나 좀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지난 그 가을부터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달러 엔화율 고점을 찍은 시점이 지난 5월 22일 버냉키 의장 발언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103엔대 후반을 찍고 그 이후로 93엔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90대 후반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강보합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달러화에 대한 달러 엔 환율에 대한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 쪽 재료입니다. 일본이 이제 소비세 인상이 확실해지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에 조금 타격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BOJ도 지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성장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세 인상이라는 재료가 그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 기대로 연결이 되면서 달러 엔화율은 재차 이제 100엔대 위로 올라서려는 시도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올해 고점 103엔대 후반인데 이 103엔대 후반과 105엔의 저항선을 뚫을 만큼 달러엔 상승세, 즉 엔화 약세가 강하게 진행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엔 정도면 아베의 양적 완화 정책은 지금 환율에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화살인 구조조정과 성장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일본 실제 경제에 먹히고 있느냐 이 부분을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3엔에서 105엔 정도의 저항 구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주셨듯이 신흥국 통화들이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펀더멘탈이 또 부각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무튼 원화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그야말로 이번 5월 이후의 금융시장 흐름에서 소위 라이징 스타가 바로 원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외풍이 와도 웬만한 외풍에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거를 모든 투자가들한테 확신시켜주는 좀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신흥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7, 8월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채권도 5월 달에 신흥시장에서 채권이 자금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는 계속 채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위에도 무엇보다 경상흑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그럼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달까지는 적어도 수급적으로는 원화 강세 압력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9월 달에는 저희가 계절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8월 달 수출이 많이 줄었다가 9월, 10월에 수출이 가장 또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수입은 반면에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지난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6월이 가장 무역 흑자가 컸고 그다음에 10월입니다. 그럼 적어도 한 9월, 10월까지는 외환 수급상 달러 공급 우위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제로보다 하락제도에 보다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엔원 환율이 너무 빠졌고요. 정부가 이제 좀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이 레벨에서도 원화가 그동안 다른 통화가 빠질 때 우리는 오히려 올라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화 매수하기엔 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원 환율 방금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 엔화는 좀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하더라도 원화는 계속해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럼 결론은 엔원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원 환율 지난 그 5월 달에 1,070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최근에 그 이후에 1,200원까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항선이 1,200원에서 1,150원 정도로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70원, 80원 좀 만만치 않은 지지 레벨이긴 합니다. 이전 저점이기도 하고 또 정부가 지난번에 1,070원, 80원 부분에서 시장 갭이 나섰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엔원 환율 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엔원 환율 좀 하락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기본적인 엔원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